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에서 다행히 수익이 났는데 이 돈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주식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재산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식 투자 수익과 수급 자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소득으로 잡혀서 바로 수급 자격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매매 차익이고 두 번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입니다. 이 둘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의 개별 종목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즉 양도소득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금액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방식이에요. 반면 배당금은 연간 2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자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500만 원으로 주식을 구매해서 55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조사 당시 55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해서 450만 원이 되었다면 그만큼 금융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소담 씨가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 50만 원이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타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단타든 장기 투자든 투자 방식과는 관계없이 조사 시점의 평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주 거래하는 단타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조사 시점에 보유한 주식의 총 평가액입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늘어난 금융재산이 바로 수급 자격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가상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건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뜻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자세히 보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또한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재산이 1억 4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공제로 인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각 가구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한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금융재산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면 음수가 나오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2천만 원 정도의 금융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금융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조사는 연 2회 실시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 기준 금액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에요. 조회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이 조회되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이 조회됩니다. 주식이나 수익증권, 출자금,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채권이나 어음, 수표는 액면가액으로 조회되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이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관혼상제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4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연간 배당금이 30만 원이라면 24만 원을 뺀 6만 원이 이자소득으로 반영되어 월 5천 원씩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자소득 발생 적금이나 저축 등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만큼 연간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가입한 적금이라면 1개월분인 2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이 주거용 재산 1억 6,600만 원과 일반 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를 보면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과 일반 재산 3천만 원은 우선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4,600만 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한 후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월 1.04%가 적용되죠.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정리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6만 5,444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규모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고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급여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재산 조사 시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도명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면 투자 전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고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등의 공제 혜택이 있어서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